네, 언중유골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인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는 오늘은 좀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기 좀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마와 오붓하게 다정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또 네.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랜만에 둘이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긴장이 되네요. 왜 긴장을 해요? 오붓하게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다정하게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차하면 제가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 무슨 얘기야. 제가 얼마나 다정한 스윗한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걸어다니는 벌꿀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알겠습니다. 발제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잼버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잼버리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그동안 어땠었는지를 한번 그냥 총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네,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라는 이 아이템을 준비를 해봤는데 외신 평가는 거의 대부분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잼버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영국 언론들, 뭐 BBC. 영국이 예, 이제 규모도 제일 종주국이라면서 보이시죠? 스카우트의 이제 종주국이다 보니까 네.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이제 가디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5일에 일찌감치 이번 대회에 대한 평가를 끝낸 것 같습니다. 션블스라고 해가지고 난장판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의 준비 상태를 원래 이제 스카우트의 좌우명이 준비하라. 항상 준비돼 있으라 이건데 네.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참, 예. 할 말이 없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안타까운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대회를 치른 끝에 사실상 조기 종료가 된 상태인 거거든요. 물론 뭐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로 스카우트 대원들이 흩어지게 된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언론들의 평가는 대부분의 매체들, 그러니까 보수 매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기 폐막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겨레 지난 7일에 이제 한겨레 일면 보니까 파행 잼버리 사실상 조기 폐막 이게 이제 제목이고요. 그리고 경향신문 일면도 같은 날에 결국 멈춘 잼버리 대원들 흩어진다라고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준비 부족 때문에 사실상 조기 종료됐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잼버리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에서 온 그 대원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수경지에서 함께 캠핑을 하면서 교류를 하는 거. 근데 분산 배치되면 교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분산 배치되면서 그 뒤로는 이제 문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대체가 되다 보니까 야영이 아니라 관광.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잼버리 정신에 맞느냐라는 얘기가 언론 매체들에서 대부분 평가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만족도가 어떻든지 간에 행사 운영의 부실과 파행을 만회하기에는 이런 대체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한겨레 비롯한 이제 매체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같은 이 소위 그 보수 매체들을 보니까 약간 결이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제목을 달았느냐면 새만금 떠나지만 잼버리는 계속된다. 이렇게 잡았고요. 네. 중앙일보도 3만 7천 명 전국 128곳 대이동 이젠 K잼버리라고 해가지고 새만금 잼버리가 아니라 K잼버리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코리아 잼버리다 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는데 근데 이게 K잼버리 그러니까 K가 붙을 때는 보통 이제 전 세계 보편하고 약간 결이 다른 한국만의 어떤 특색을 얘기할 때 이제 K팝 뭐 K잼버리, K방역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것 같아요. 다르긴 달랐죠. 그러니까 이전 저도 잼버리하고 다르긴 달랐죠. 일반적인 잼버리와 달랐다라는 의미에서 K잼버리는 이제 맞는 명칭인 것 같은데 아이고 참. 네. 이 평가 자체가 맞는 건지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K 시리즈는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것들이죠, 대부분. 그러니까요. 이번 경우에는 좀 특이하다라는 정도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주목한 기사 중에서 이 부분이 좀 다른 매체들의 평가가 다르다고 싶었던 게 새만금 덥긴 했지만 일찍 떠나려니 아쉬워요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을 떠나게 된 그 스카우트 대원들을 취재해서 올린 기사였는데 이거는 스카우트 정신이 아니다라는 식의 비판도 물론 포함이 돼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새로운 경험이 가로막혀서 슬프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소개하는 게 주였고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조기 종료를 하는 이게 별 문제 없이 일정이 다만 변경되는 것뿐이다라는 정도의 톤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수 매체만 봐서는 수경지 철수하는 게 큰 문제가 없고 잼버리 자체는
연장선에 있다라는 식의 이제 평가로 좀 보이는. 그래서 다른 매체들하고는 평가의 결이 좀 달랐다라는 지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어찌 본다면 이제 더 주목할 보도는 그 뒤에 분산 배치된 후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른바 이제 미담 위주로 보도를 또 되게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예. 어떤 시민들은 실제로 잼버리 대원들한테 다가와서 뭐 사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저희도 그래서 어제 이 언중유고를 준비하면서 작가님하고 이제 같이 좀 여러 체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외 매체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매체들이 그 소개하고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반응들이라는 게 실제로 취재한 결과인지를 좀 봤는데 뭐 BBC 같은 매체에서는 스카우트 대원이나 그 부모들을 좀 취재를 했는데 비슷한 얘기들이 좀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예. 뭐 워낙에 스카우트 대원들 자체가 좀 역경이나 고난이나 이런 걸 이제 극복하는데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자체가 역경의 고난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거하고 그렇지 예상하지 못했던 거니까. 그렇죠. 기대했던 잼버리의 모습과는 좀 다르긴 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들 그리고 공무원들, 공공기관의 이제 종사자들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의 종사자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총력을 다해서 손님 대접을 하는데 이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수경지에서 철수하는 어떤 의미나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좀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경지를 철수하는 데 있어서의 행정적인 뒷받침은 우리 공무원들이 또 워낙 좀 잘하는 측면이 많다 보니까 잘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종료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비가 철저히 됐었느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됐었던 여러 측면들을 좀 같이 평가를 했어야 되는 건데 보수 매체들 특히 조선일보나 이제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매체들을 보니까 수경지 철수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 됐다라는 측면만 좀 부각되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도시 하나를 옮겼다. 군사작전 같았던 잼버리 4만 명 대이동.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39,000명인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주로 이 정부 측의 의견을 많이 좀 반영을 해가지고 부안군 인구인 49,000명에 맞먹는 규모를 아무 문제 없이 대피 완료시켰다. 이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고 네. 여기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진두지휘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보도하는데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었고요.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새 숙소에 짐을 푼 잼버리 하루 만에 대이동에도 혼란 없었다라는 제목 기사를 올렸는데 이 혼란 없었다, 잘 철수했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으냐는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잇따라 터져 나왔던 숙소 배정과 관련된 여러 혼란상들, 소위 그 유령 대원 논란도 있었고요. 뭐 시리아 대원들이나 예멘 오지도 대원들은 않았는데 입국도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좀 균형 잡힌 보도가 아쉬웠다는 측면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물을 엎질렀어요. 그럼 엎질은 물을 닦아내기 위해서 행주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행주질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는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 지금 우리 청취자 빈센트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는데 K 붙일 거면 K 쪽팔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제 이 그 인터뷰에서 이 단어가 나와서 그 언어 순화하자. 그런데 기사화까지 됐는데 또 지금 이걸 인용을 하시면 아 그렇네요. 제가 오늘 하루 한번 혼날 줄 알았습니다. K 창피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취재 제한 논란도 좀 있지 않았었나요? 취재 제한 논란이 이제 초반부터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자 단체 채팅방까지 이제 논란이 쭉 이어지고 있던데 결국에는 좀 불편한 보도가 나오면 잼버리의 이제 운영을 맡고 있는 쪽에서 자꾸 이제 제한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초반에 나왔었던 그 델타 구역까지 이르는 이제 취재를 원천 차단했던 문제. 델타 구역이 뭐예요? 델타 구역이 이제 잼버리 수경지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깥하고의 이제 연결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델타 구역에서 세계 각지에서 모인 그 청소년 대원들이 교류를 하기도 하고 뭐 이번 경우처럼 취재 기자들이 들어가서 풍경을 좀 스케치 취재를 하기도 하고 대원들을 만날 수 있는 좀 창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인데 이 델타 구역이 원래는
개방을 해가지고 취재를 좀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조직위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게 취재 기자들한테 나눠준 그 안내문에도 들어있었던 내용인데 3일 이후로 델타 구역 취재가 좀 제한되는 바람에 결국은 델타 구역 자체가 자율적으로 취재할 수 있는 약속을 어긴 거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기자단에서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난 6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대원들이 에어쇼를 관람하는 우리 이제 블랙 이글스 에어쇼 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에어쇼를 관람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 취재를 원래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가 취재 시작 7분 전에 긴급 고지가 돼가지고 취재 자체가 금지됐었던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네. 뭐 물론 이제 조직위 측에서 설명할 때는 전후에서 터졌었던 그 태국 지도자의 이제 성 관련된 비위 성범죄. 문제, 예. 의혹 사건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스카우트 대원들의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 취재 보도 제한의 이유로 설명이 됐었는데 나중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 특히 디스패치라는 매체의 수경지 잠입 취재도 중요한 그런 일이 됐다. 있었어요? 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도자료 보니까 세계 연맹 측에서 일부 취재진이 영내에 무단으로 들어온 문제, 그래서 청소년 대원과 개별 접촉을 하거나 텐트에 들어가는 거, 이거 이제 취재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취재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난색을 표했다는 건데, 디스패치가 주말에 5일에 그 디페 고호라는 타이틀을 달고 텐트 잠입 취재를 기사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학생 그 취재 대원하고 이제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세계 연맹 측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취재 제한을 했다라는 거고요. 뭐 디스패치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뭐 별도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고 뭐 이런 이 논란들이 이어졌는데. 근데 뭐 전후 과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애당초 그러니까 했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구역이 이른바 그런 만남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만남의 광장 같은 건데. 그죠? 그럼 왜 근데 폐쇄를 하냐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취재 기자들이 대원들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해도 조직위 측에 이제 홍보 담당자가 옆에 붙어 있어서 네. 좀 자유로운 취재가 안 된다라는 문제들도 좀 지적이 됐었고 여러 좀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년 취재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뭐 이번에 좀 남겨진 뭐 취재 기자들을 향한 숙제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폐영식이 있게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요 점 좀 확인을 하면서 헬마의 발전은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특별 손님 모시고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은 김현 방통위원입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헬마 임경비 작가도 잘 아시죠? 그럼요. 뭐 춘추관장 하실 때부터 많이 뵈가지고 저는 그래요? 방송은 처음입니다. 방송은 네. 처음이세요? 위원님 어떻게 반가우세요? 안 반가우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임기 며칠 안 남았죠? 지금 23일이니까요. 오늘이 11일. 11일. 12일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기 만료까지. 네. 그럼 뭐 이 질문을 뭐 드릴 이유도 이제 더 이상 의미는 없어진 것 같은데.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아니요, 이 질문 말고 그 이 자리에 그 언론우주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거예요. 네. 미리 알고. 네. 그러니까 야당 추천 위원들의 총사퇴를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저는 뭐 사실은 여당 추천 몫입니다. 그때 당시로.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그만두면 여당이 들어오는 거죠.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면 김효재 의원은 당시에 야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에서 본인 몫이라고 주장하죠. 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 언론우주 위원장의 그 주장의 취지는 어차피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요 주장이거든 요지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시민 사회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투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그다음에 정당에서 제대로 반격을 못 하니까 이제 그 방식 중에 하나로 제안을 하고 검토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퇴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면은
좀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사태를 말리고 우리가 좀 잘 하겠다라고 상황을 수습하는데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의 구성원들은 나가면 박수치고 우리끼리 잘하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알턴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통위 뭐 거의 엄청난 속도제인 것 같은데 일단 좀 그걸 지켜보시는 심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머리가 흔들리는 이 경험을 좀 했어요. 회의 때. 그래서 이제 김효재 직무대행이 뭐 비공식 회의든 공식 회의든 이제 제가 이제 회의를 하면 뭐 똑같은 말 질문하지 마라. 이제 맞고 나서죠. 중간에 이제 들어오고 또 이제 저의 수모나 아니면은 명예훼손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 이렇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머리가 흔들린다. 그래서 뇌가 흔들린다.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어지럽고 그리고 이제 신체 부위 특정 부위가 통증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그 정도로요? 몸이 망가진다는 것을 회의하다가 현장에서 절감하고 실감했습니다. 그 정도요? 네, 뇌가 흔들리더라고요. 어휴, 참. 아무튼 그나저나 KBS 서기석, MBC 차기환 이사가 지금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궁금한 게 합의제 기구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 간에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 보고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혹시 이 그 KBS의 서기석, MBC의 차기환 이 두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기 전에 이사로 뭐 내정이 됐다든지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금시초문이고요. 전혀 몰랐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보궐 이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제 과장급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처에서 사무처장하고 이제 위원장하고 의논해서 이제 통보를 하는데 그래도 그 절차도 사전에 이제 조율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누가 어떤 자리에 이제 보임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사무처장이 와서 보고를 하죠. 근데 최근에 그 한상혁 위원장 쫓아내고 나서 이 김효재 직무대행이 들어서고서는 그런 절차가 다 사라지고 본인이 상임위원 할 때 이제 실수로 뭐 의도적인 건 아닌데 실수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처 인사를 사전에 보고를 안 했다 위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지적을 하셨던 분이 바로 김효재 의원이었는데 정작 본인이 직무대행 되고 나서는 이거는 사실은 그 심의 의결이기 때문에 심의 의결은 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정이 되기 전에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고 보고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안건으로 변경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안팀에서도 사전에 전혀 보고가 없었고 본인들이 보고할 사안도 아니라 그러고 담당하는 뭐 행정법무실에 있는 과장은 휴가 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본인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일 날 안건으로 상정을 했는데 제가 그 직전에 30분 전에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법을 좀 지켜라 준수해라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도 수용이 안 돼서 제가 회의에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해서 표결에 뭐 기권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6번째 직권남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김효재 직대의. 김효재 직무대행이 6번째 직권남용 네, 그렇죠. 사례라고요? 5월 30일 이후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직무대행이 됐는데 첫 번째 텔레비전 수신료 시행령으로 이제 바꿀 때 절차 제대로 안 지킨 거 직권남용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이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임 지킨 거, 그다음에 정미정 EBS 절차 밟은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남영진 이사, 그다음에 김기중 그 권태선 이사에 대한 그 절차도 그랬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두 분의 임명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기되고 있는 한 사안을 또 절차를 어기면서 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7번째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뭔데요? 그거는 지금 이제 남영진 이사 해임 건의 진행 중인데, 지금 남영진 이사장이 김효재 직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배제시켜달라고 어제 기피 신청을 어저께 냈는데 그거를 처분을 하려면은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결을 하려면 48시간이 전에 이제 그걸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상정을 하더라도
다음 주 수요일 날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절차 지금 현재 김효재 의원이 23일이기 때문에 23일 전에 이것이 좀 빠듯하게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수를 낼지는 좀 오늘 이제 출근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서기석 차기환이라는 두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왜 선택이 됐는지는 전혀 들으신 바가 없는 거예요? 깜깜이 인사하죠. 혹시 뒷말로도 들으신 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차기환 이사의 경우는 지난 그 2021년도에 소위 당시 야당으로 이제 본인이 공모를 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잘렸거든요. 아 그런 일이 네, 있었네. 네. 근데 이번에는 근데 저는 이제 위원님 나오시면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입법의 취지 자체가 가능하면 여야가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모든 사안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이제 부처하고는 좀 다르게 가져가자라는 그렇습니다. 게 이제 방통위를 네. 만든 이제 취지였던 건데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 뭐랄까 이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두 명이서 방송통신과 관련된 이 모든 사안들을 다 결정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드러난 셈인데 입법 취지에는 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아니 법률상 2명 이상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법에 허점이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입법 취지와는 별개로 법률상 조문상으로는 허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구조의 어떤 문제들 지금 언론노조에서도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셈인데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017년도에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4월 달에 당시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가 되고 그래서 3인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법률 해석을 자문을 구했는데 4군데의 법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2군데서는 3인일 경우 2명으로 가능하고 2명의 경우는 의결이 가능하다. 2명으로 남았어도 2군데서는 법률 해석을 그렇게 했고 한 군데에서는 사회적 정책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5인 체제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 그래서 현상 유지만 해라. 일상적인 업무만 추진하되 나중에 다 확보가 돼서 하라는 취지로 이제 지금 소수안으로 나왔고 또 하나에서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된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다만 헌법재판소의 그 회의 운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특정을 시켜놨어요. 5분의 3을 초과해야 된다. 그럼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을 때 5분의 3 초과라면 7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6명의 의결로 한다. 그러니까 한 명이 기권하거나 반대하거나 해서 사실은 9명이 있을 때 6명이 있어야지만 이제 의결 정족수가 되는 걸로 지금 아예 특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사원의 경우도 이제 7명인데 감사위원이 7명. 예, 7명인데 대적위원회 가반수로 이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2군데에서 감사원도 이제 회의 규칙을 봐야 되는데 감사원이 설마 7명인데 3명이 남았다고 의결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통상적으로 저희도 그래서 2017년도에 3명이 남았을 때는 서면 회의만 했습니다. 그동안 보고되거나 수차례 보고되거나 그래서 서면으로 의결할 것만 했고 2명이 남았을 때는 인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직무대행이 사인을 할 건 이제 그 독임제 성격이 있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2명 있을 때는 했는데 내부 직원 인사 내부 직원.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고위공무원이 온다거나 이런 거는 다 안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상혁 위원장 있을 때도 안영환 의원이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김창현 의원 후임자가 오기 전 그 순간에 3명밖에 없을 때는 회의를 소집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인데 지금 이제 무리하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총정리를 하고자 그러니까 뭐 저희들의 어떤 뇌피셜보다 더 중요한 건 현직 방통위원의 분석일 테니까 그래서 모신 건데 그게 두 갈래로 좀 여쭤볼게요. 첫째, 왜 이렇게 방통위가 엄청나게 속도를 내느냐. 지금 언론계에서 나오고 있는 일반적 분석은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하도록 돼 있는 네.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동관 지금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서 탄핵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리 털기 위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뭐 가장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효재 직대에 대해서 이제 언론 노조에서는 탄핵을 해달라고 공수처에 이제 서류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논의가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가 논쟁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탄핵 절차를 못 밟은 거죠. 근데 이동관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위원장이 와서 지금처럼 7번 이제 마일리지 쌓아 나간다면 당연히 이거는 유배되는 탄핵 상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위법한 사실인 것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이 행위를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탄핵 절차가 그러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탄핵 사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그 기존 이사에 대한 해임 과정과 그 근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률 위반에 해당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일단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건 이동관 후보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해임이 만약에 완료가 된다면.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가 그 만에 하나라도 위원장이 돼가지고 해임 이후에 그러면 이제 그 새 이사 임명 절차를 만약에 들어간다. 이러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은 상황을 더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명을 탄핵시키는데 적어도 이전에는 방통위가 주체가 돼서 해임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해임 제청이 들어온다거나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이 됐다라는 주장이 있다거나 내지는 방문진의 검사 감독권을 행사를 한 방통의 결정이 이것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거나 이래서 이제 방통위가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사 해임한 사례들은 다 방통위가 주체가 돼서 한 겁니다. 그럼 다시 살펴보셔야죠. 일단은. 새 위원장이 다시 살펴봐야 된다. 봐야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몰랐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인사차 들어가는데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몰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텔레비전 수신료 과정에서 지금 법적인 절차가 불비한 점이거나 강행했던 점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묻는 건데 이걸로 한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면 앞으로 진행할 것 지금 남아있는 방문진 이사 해임과 관련해서 절차가 지금 현재 23일까지 다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도저히 지금 이제 못하는 말씀하신 게 물리적으로. 아마 방문진의 김기중 이사 같은 그분뿐만이 경우에 아니라 처분 통지서를 못 받은 네, 그렇죠. 경우에.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의 경우도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피 신청을 하면 48시간에 그 회의를 소집해서 결정을 내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MB 시즌2다라고 해서 막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이나 아니면 규칙으로 진행했을 때 법률하고 상충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SBS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지금처럼 시행령으로 가겠다 내지는 규칙으로 가겠다. 야당을 무시한다 이런 거는 좀 그렇다. 예. 또 하나 이제 큰 질문이 그럼 궁극적 지향점인데 그게 지금 또 그 세간에서 나오는 그 추측들이 1공형 다민형 체제를 이번에 확실하게 그냥 붙이려고 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12월 달에 ETV에 대한 재허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려면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하고 의논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년, 21년, 22년도에 그 KBS 2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650점 미만의 경우와 650점 이상의 경우인데 이거를 조작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사전에 뭔가를 한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TV조선 그러니까 수정한 걸 가지고 지금 조작했다고 해서 3명이 구속이 되고 위원장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KBS 1을 어떻게 점수를 사전에 650점 미만으로 만들 건가는 거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KBS 2가 했는데 650점 미만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문제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KBS1을 없애고 민영 방송으로 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는데 이미 이거는 간섭과 지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때 물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부당하게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은 거다 법상. 그리고 한국방송공사의 법이 방송법에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위원들이 주무를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워낙 기상천외하게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또 KBS 일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건 이제 수신료 문제하고 연동되는데 현재까지 분리징수가 쉽지 않은 거고 또 통합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있는 거고 이거를 지금은 이제 위원회가 불안정한 구조라서 네. 다양한 논의가 안 되지만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라면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국회 역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법에 입법이 다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임기가 보장됐다고 해서 지금처럼 얼마 남지 않은 직무대행의 이런 무법천지인 것처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공영방송 KBS 2가 있고, 그러니까 KBS 2는 예를 들어서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그 제어가 그 심사 과정에서 그냥 탈락을 시켜버리면 탈락은 없습니다. 탈락은 없고 6개월 영업정지, 그 다음에 3개월 영업정지, 그 다음에 그 주요 시간과 주요하지 않은 시간에 이제 광고를 정지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BN 경우가 6개월 영업정지인데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죠. 가처분 신청이 2년이 됐고 본안 소송을 들어갔는데 그게 벌써 2년이 넘어가고 그러면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 과방위 의원들이 KBS ETV 폐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성립이 안 되는 안 개념이에요. 되는 거죠. 거친 말을 통해서 뭔가 언론에 부각이 돼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수사이지 KBS 일을 폐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거짓으로 사업자가 이제 5년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거짓으로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아주 극단적인 뭔가 발견이 되지 않고 폐지시킬 수는 그러면 없습니다. 결국은 KBS2나 MBC나 이런 데를 만약에 정말로 민영화를 하고자 한다면 법률 개정 말고는 방법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MBC 민영화도 그게 돈이 수조 원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누가 소유 경영 규제 완화 이것도 다 깨야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법의 문제 아닙니까? 그걸 이제 규칙으로 하려면은 그건 SBS만 규칙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저희가 워낙 다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뭔가 확실히 뭔가를 할 수 있다 자꾸 이제 혹시 예, 그런 건데 지금 그 국회 의석분 프로나 불가능하고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원내 다수당 그것도 과반 그거죠. 정당이 된다면 표를 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본인들의 지지층에게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논리의 하나로 중에 선거 전략이다. 선거 전략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현까지 가기엔 너무나 험난할 거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사장 교체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위원장이 만약에 온다면 누군가가 온다면 그거는 절차 밟지 않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이사회나 방문진에서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KBS 청문회를 어떻게 할 건지도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사장 인사청문회. 사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1공양 단민은 다시 말해 방송 체제의 근본적 개편까지 가는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속도전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이사진 개편하고 방송사 경영진 개편하고 방송 제작진 개편까지 가는 이게 일단 목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죠. 네. 그것도 근데 상당 기간 걸릴 거다. 상당 왜냐하면 기간? 방문진은 사실은 그 6대3 구조가 네. 원래 했던 계획이 조금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사장까지 교체 가는 거는 가을까지 가야 되고 또 그 사이에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정감사도 있고 저는 적어도 이 방송 장악에 대한 이런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국정조사 카드를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세요? 네. 정부의 국정 운영이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헬멧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저 그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방문진 이사진 교체 관련해서 김기중 이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바람에 네. 방통위에서 보냈었던 이제 처분 통지서, 그러니까 네. 청문을 하겠다라는 거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송달이 네. 이루어지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출석 의무가 있다는 거를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로 봐야 되는 거라. 네. 그러면 김효재 위원이 23일에 임기 만료가 되기 전까지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사실상 못하는 상태가 네, 되는 할 수 거잖아요.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청문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다음에 그분은 14시에부터 16시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못하게 될 것이고 권태선 이사도 마찬가지 이제 청문을 개시를 하면 15일이 강복절이고 네. 검토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16일 날 그렇죠. 청문을 해임을 위한 청문회 예, 말이죠. 해임 위한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청문 주재자가 서류를 작성하면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그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16일이 지금 확정된 날짜가 아니에요? 확정을 시켰는데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날짜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16일 날 의결한다라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16일 날 의결을 하려면 오늘 상정을 해야지 48시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방문진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봐야 되네요. 당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기중 이사는 못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16일 날 해임 건의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권태선 이사도 월요일 날 청문을 하는데 어떻게 16일 날 해임 절차를 밟습니까? 사실은 방문진 MBC 건은 그 김효재 저 직대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김효재 직대가 얘기한 게 아니고 결국은 문제는 해임 땅땅땅 의사봉을 김효재 직무대행이 두드리느냐 네. 후임 위원장이 와서 두드리느냐의 문제.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며칠 상관이다.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어저께도 이제 사무처에서 얘기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뭡니까? 없습니다. 23일 김효재 직대의 임기 만료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면 사무처는 잘 검토를 하십시오. 법적 검토를. 왜냐하면 이거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건 뭐였냐면 김기중 이사를 만약에 김효재 위원의 임기 내에 해임하는 과정을 마무리를 못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거 결국 신임 방통위원장이 오기 전에 이 사안을 마무리한다가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한쪽은 최소한 MBC는 안 되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만약에 신임 방통위원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돼가지고 그걸 추진하려고 할 경우에는 근데 그게 해임이 거기서 불법 부당한 거라면 그렇게 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의 의결하는 안건이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제 설치법상 보면 심의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첫 번째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건을 보고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인사와 관련되니까 비공개잖아요. 근데 그 절차가 없었습니다. 김기중, 권태선 두 분, 네네. 남영진 인사도 세 분에 대해서는 그 보고하고 안건으로 의결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처의 주장은 청문 절차를 밟고 청문 절차가 끝난 뒤에 안건으로 상정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이제 남아 있는 거고 만약에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 지금 이제 MBC 사장을 특별 감사를 할 때 현장에 갔던 것으로 지금 해임을 한다는 건데 그것이 해임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검토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린다. 알겠습니다. 저 옛날에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의 어떤 뭐 징계나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사실은 디테일한 규칙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던.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게 지금 쭉 얘기하면서 역시 뭔가 중요한 건 법률 이런 게 아니라 디테일에 있다. 예. 결국은 관건은 디테일이다. 네, 맞습니다. 네, 요걸 오늘 또 한 번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국민들이 자세히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저께 KBS에서 KBS 이사회에서 위원장 직대에 대한 기피 신청 이분이 7월 5일 날 저희가 텔레비전 수신료 그 이제 시행령 개정안 할 때 방만 경영했다라는 얘기를 성명서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자신의 생각을 성명서로 발표했기 때문에 나의 해임 처분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김효재는 빠져라 이 신청서를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가 오늘 이제 어떤 식으로도 있고 다음 주에 있을 겁니다. 오늘을 좀 봐야 되네요. 네, 오늘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보시고 이야기 좀 쭉 나누고 좀 정리가 되는 게 좀 있죠? 네네. 이렇게 좀 만족하면서 오늘 언중요고론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